그린지방이 오디오북.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다. 지훈의 웃음은 여름날 창틀에 내려앉은 햇살처럼 따뜻했고 말투는 늘 민주의 속도를 맞추었다. 36의 민주는 그가 건넨 작은 서랍 하나에 자신의 불안을 고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랑이란 서로의 결핍을 꿰맞추는 일이라며 둘이서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 말끔한 셔츠와 상냥한 농담, 그리고 때때로 과도하게 맞춰주는 관심. 그것은 모두 설계였다. 연애 내내 지훈은 민주의 취향을 메모했고 그녀의 가족사와 자존감에 망가진 부분을 하나씩 건드려 보며 어느 틈엔가 지지대가 되어버렸다. 민주가 그에게 기대는 순간 그는 조금씩 비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친구와의 저녁 약속을 너무 늦다고 흘려보내고 그녀의 말을 흘려듣는 듯 보이다가도 남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으로 연기했다. 올가미는 보이지 않는 줄로 천천히 조여왔다. 가정은 점점 미묘한 전투장이 되었다. 지훈의 바람은 어느 시즌의 유행처럼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다. 바람은 단순한 외도만을 뜻하지 않았다. 그는 서운함을 소환해 민주를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너 때문에, 내가, 라고 시작하는 말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메웠다. 민주는 자신을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지훈에겐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누군가가 덫을 놓듯 그는 연애 때부터 이 관계의 규칙을 쓰고 있었다. 신뢰를 배신으로 바꾸는 것은 그에게 재미였고 권력이었다. 아이들이 있었다. 10살짜리 딸 수아와 7살 배기 아들 도현. 민주에게 아이들은 보호해야 할 존재이자 그녀가 자신을 지켜야 하는 이유였다. 가부장적 기대는 집안 곳곳에 남아있었다. 엄마는 참고 견디는 존재라는 말은 오래된 프린터에서 반복 인쇄된 것처럼 자주 등장했다. 민주도 한때는 그 믿음을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은 그녀를 더욱 올가미에 가깝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의 표정이 흔들렸다. 이름 모를 메시지 하나가 그의 화면에 떠 있었고 민주의 심장은 이상하게도 차분해졌다. 그날 이후 민주 안에서 작은 계산이 시작되었다. 탈출은 감정적인 결단이기 전에 준비의 문제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과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방법을 찾겠다고. 그녀의 준비는 조용하고 치밀했다. 아침,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 집에 남아 아이들 옷의 단추를 틈틈이 꿰매며 그녀는 가계부를 다시 썼다. 작은 통장 하나, 진미창고 구석에 숨긴 노트북, 낮은 목소리로 배우는 사업 관련 팟캐스트. 민주가 자신에게 들려준 말은 단순했다. 너는 엄마로서 의무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기술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아야 예산을 지킬 수 있는지, 용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까지. 수아에게는 오늘 네가 도와준 일을 칭찬했고 도연에게는 자기 양말을 스스로 챙기는 작은 자존심을 심어주었다. 이것들은 탈출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초였다. 동시에 민주의 준비는 정보 수집이었다. 지훈의 말들, 메시지 패턴, 통화 기록, 그가 자주 가는 카페의 CCTV 위치까지. 그녀는 법적 요력이 있는 자료를 모으려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 증거로서의 메시지 캡처, 금융거래 내역, 업무상 연관된 문서. 남편의 바람이 단순한 감정의 실수로 포장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의 배신은 개인적 상처를 넘어서 권력 행사의 방식이었다. 민주에게 정의는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고 재발을 막는 것이었다. 그날은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로 시작했다. 지훈이 애인과의 관계를 숨기다 급히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부엌에서 아이들이 흘린 음료가 그의 화를 건드렸다. 그는 소리쳤고 수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민주가 아이들을 부엌에서 내보내려던 순간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증거 파일들을 열었다. 소리와 증언이 교차하는 한밤중 그녀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걸 계획했니? 지훈의 얼굴은 노망치라 했지만 이미 증거는 방한 공기처럼 가득했다. 민주가 모아놓은 메시지, 은행 이체 내역,
그의 직장 상사에게 보낸 협박성 메일. 그것들은 그의 조종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었다. 민주는 외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소리치는 것보다 차분히 드러내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는 것을. 그녀는 동영상을 틀어 보이고 문사들을 한 장씩 탁자 위에 펼쳤다. 지훈이 처음 계획을 세웠던 대화 녹취, 아이들 교육비로 기록된 수상한 이체들, 그의 애인에게 보낸 작업 지시서들까지. 이 자료들은 지훈을 데리고 가는 손이었다. 이성적이고도 확실한 증거들이었다. 그날 새벽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다. 이웃들은 창문을 열어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렸다. 지훈은 그제서야 자신이 만든 덫에 걸린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누락된 신분증처럼 흔들렸다. 민주가 바랐던 것은 단지 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다른 이들에게 같은 방법을 쓰지 못하도록 그를 공적 책임의 자리로 끌어내는 것을 원했다. 그의 직장엔 내부 조사가 시작됐고 그의 이미지가 조각조각 부서지기 시작했다. 배신의 대가가 개인의 수치에만 그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민주가 바라는 정의였다. 그 다음은 쓰라린 재배치였다. 이혼 절차, 친권 협상, 재산 분할. 모두가 말로는 무자비하지만 민주에게는 준비된 무대였다. 그녀는 법정에서 울지 않았다. 대신 차분히 아이들의 일과와 안전을 설명했다. 수아는 엄마 옆에서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도연은 엄마가 강하다는 것을 눈빛으로 확인했다. 판결은 민주 쪽으로 기울었고 지훈은 공적 사적 신뢰를 크게 잃었다. 그는 사람들에게선 사라졌다. 그것이 완전한 응징이었는지 누군가에게는 모자랐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민주가 본 것은 결과였다. 그의 계획이 드러났고 그가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조종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자유는 곧바로 꽃처럼 피어나지는 않았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첫 달은 팍팍했고 새벽마다 서류와 아이들 준비물을 챙기느라 몸이 부서질 것 같았다. 하지만 민주에게는 이제 자신의 속도로 숨쉴 권리가 있었다. 그녀는 작은 온라인 가게를 열었다. 직접 만든 수제 소스와 반찬을 팔기 시작했다. 가끔 주문이 들어오면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포장하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수아는 포장 테이프를 붙이는 일을 즐겼고 도연은 택배 아저씨에게 작은 인사를 건넸다. 민주가 심어놓은 자립심은 아이들에게도 뿌리를 내렸다. 가부장적 희생을 미화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주변에 있었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을 미덕으로만 말하던 친척의 표정은 여전했다. 하지만 민주는 알았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건 희생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그녀의 선택은 배신당한 상처를 복수로 채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일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작은 자존감을 쌓아갔다. 정의는 복수에서 오지 않았다. 정의는 구조를 바꾸는 데서 왔고 누군가의 권력을 무책임하게 휘두를 수 없는 체계에서 왔다. 어느 저녁,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아 말했다. 엄마, 난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그 말은 민주에게 손을 내미는 작은 다리와 같았다. 민주의 마음에는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어가는 자리에 새로운 약속이 자랐다. 자신을 지키는 법, 아이들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가부장적 정의관을 의심하는 법. 끝은 눈부신 승리로 포장되지 않는다. 대신 민주의 하루는 그렇게 또 이어진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반찬을 만들고 작은 가게의 주문서를 확인하고 밤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녀는 때때로 불안해도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무게를 기꺼이 감당한다. 그것이 그녀가 원하던 정의였다.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하지 않는 사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잃지 않는 선택권. 민주는 가끔 거울을 본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웃음과 굳은 결의가 공존하는 얼굴이 있다. 올가미는 끊겼고 다시는 그 올가미가 다른 누군가의 목줄이 되지 않도록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인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이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충분히 무서운 선언이었다. 첫 겨울이 왔다. 이혼 후 첫 겨울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민주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 2개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큼은 이전 집보다 밝았다.
수아와 도연은 각자의 공간을 꾸미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다. 민주는 거실 한편에 작업대를 마련했다. 온라인 가게의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다. 매달 월세와 관리비, 아이들의 학원비와 급식비. 숫자들은 가계부 위에서 빨간 글씨로 번져갔다. 민주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소스를 만들고 아침 7시에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낸 뒤 오전 내내 포장과 배송 준비를 했다. 오후에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은 뒤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다음날 준비를 했다. 지훈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패배한 뒤에도 민주를 괴롭히는 방법을 찾았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때로는 밤늦게 민주의 휴대전화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민주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늘어놓는 글들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메시지를 캡처해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가는 타입이에요. 변호사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봄이 왔고 민주의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 몇 명이 주문하던 것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서울 곳곳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민주가 만든 매시청 고추장과 수제김치는 특히 인기가 좋았다. 그녀는 블로그에 레시피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다. 이혼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사업을 시작한 엄마라는 정체성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가게 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 저도 지금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두렵지만 대표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있어요. 혹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글을 달았다.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준비하세요. 감정만으로는 부족해요.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계획, 법적 절차에 대한 공부, 무엇보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증거 확보, 이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날 이후 비슷한 문의가 하나둘 늘어났다. 민주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고받으며 자신도 모르게 작은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여름이 되자 수아가 변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수아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민주가 문을 두드려도 괜찮아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수아의 반 옆에 앉아 문틈으로 말을 걸었다. 수아야, 엄마랑 얘기 좀 할까? 한참의 침묵 끝에 문이 열렸다. 수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우리 왜 아빠랑 안 살아요? 민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수아야, 애들이 물어봐요. 왜 부모님이 이혼했냐고. 선생님도 가정환경조사서에 엄마만 적으라고 했어요. 저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아빠잖아요. 민주는 수아를 꼭 안았다. 미안해. 네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게 엄마는 너무 미안해. 하지만 수아야, 엄마가 아빠랑 헤어진 건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였어. 아빠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수아는 한참을 울었다. 민주도 함께 울었다. 도연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 둘을 안았다. 엄마, 우리 괜찮아요. 진짜예요. 도연의 작은 손이 민주의 등을 토닥였다.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였다. 가을이 되었을 때 민주에게 제안이 들어왔다. 한 여성단체에서 강연을 요청했다. 주제는 가정폭력 생존자의 경제적 자립.
민주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특별해요. 당신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민주는 결국 수락했다. 강연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여성부터 중년의 주부, 심지어 남성들도 몇몇 보였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입니다. 저는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지금 두 아이를 키우며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주는 계속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탈출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탈출은 감정적인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민주는 자신이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어떻게 경제적 독립을 준비했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여성이 다가왔다. 저도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무서워요.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변호사도 있었고 상담사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작은 치유였다. 겨울이 다시 왔다. 이혼 후 두 번째 겨울은 첫 번째보다 덜 춥게 느껴졌다. 민주의 가게는 이제 직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고 민주는 동네 작은 상가에 매장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이제 민주는 그의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다. 차단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혹시 모를 법적 증거를 위해서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주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트리를 꾸몄다. 수아가 별 장식을 올리고 도연이 전구를 켰다. 방 안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다. 엄마, 우리 행복하죠? 수아가 물었다.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 아니면 불완전함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우리 행복해.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야. 도연이 민주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 말이 민주의 가심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꼭 안았다. 올가미는 끊어졌고 이제 그들은 자유로웠다. 완벽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혀 녹아내렸다. 민주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상처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꺼내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두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혹시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다. 응원의 메시지들, 비슷한 경험을 나누는 이야기들, 용기를 얻었다는 고백들. 민주는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다. 올가미는 끊어졌고,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다. 연대와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신. 민주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인간이다. 새해가 밝았다. 민주의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작은 명소가 되었다.
주말이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온라인 주문은 한 달치 예약이 꽉 찼다. 민주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다. 26살의 은지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 역시 가정폭력 쉼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생존자였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시 그 사람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은지는 작업대에서 김치를 버무리며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지금도 가끔 무서워.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하진 않아.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거든. 은지는 눈을 반짝이며 민주를 바라봤다. 그녀에게 민주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선배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건 아니었다. 2월 어느 날 민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지훈이 친권 재조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회복되었으며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민주가 아이들을 사업에 동원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의 손이 떨렸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양육비를 제때 내지 않은 기록, 면접교섭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록, 그리고 당신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왔는지에 대한 증거들. 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또다시 싸워야 했다. 하지만 이번엔 지난번과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었다. 재판 준비는 민주의 일상을 다시 긴장으로 물들였다. 밤마다 서류를 정리하고 아이들의 생활 기록을 꼼꼼히 작성했다. 수아의 성적표, 도연의 그림 일기, 그들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 민주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좋은 엄마였다는 증거가 되기를 바랬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였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다. 수아와 도연은 엄마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주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아빠가 법원에 다시 요청을 했다는 것. 아이들과 더 많이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것.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아빠한테 가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니야.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빠 말도 들어봐야 해. 그게 법이거든.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그것도 말할 수 있어요? 민주는 두 아이를 꼭 안았다. 물론이지. 너희 의견이 가장 중요해. 법원에서도 너희 말을 들을 거야. 3월. 첫 번째 심리가 열렸다. 법정에는 민주와 지훈이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지훈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얼굴에는 후회와 반성의 표정을 띠고 있었다. 민주는 그 표정이 얼마나 연습된 것인지 알고 있었다. 지훈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의뢰인은 지난 2년간 깊은 반성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리 상담 기록과 분노 조절 프로그램 수료증을 제출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민주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지난 2년간 양육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고 약속된 면접 교섭 일정의 70%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태도입니까? 서류들이 제출되었다. 민주가 준비한 기록들, 은행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면접 교섭 일지. 숫자와 날짜들이 지훈의 변명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재판장은 다음 심비 날짜를 잡으며 말했다. 다음 심리에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들이 법정에 와야 한다는 뜻이었다. 수아는 생각보다 침착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11살 아이가 법정에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은 민주에게 견딜 수 없는 무게였다. 그녀는 밤마다 자책했다. 내가 아이들을 이 싸움에 끌어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심리 당일, 재판장은 수아를 별도의 방으로 불렀다. 민주와 지우는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다.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수아가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민주는 딸을 꼭 안았다. 뭐라고 말했어? 진실을 말했어요. 아빠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줬는지.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게 너무나 부당했다. 판결이 나기까지는 한 달이 더 걸렸다. 그 한 달 동안 민주는 평소처럼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웃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이 밀려왔다. 만약 판결이 지훈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면? 만약 아이들이 다시 그와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은지가 작업대 너머에서 말했다.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아이들도 알고 법원도 알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4월의 어느 오후 판결문이 도착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변호사가 옆에서 함께 읽었다. 친권은 원고, 민주에게 유지. 피고의 면접 교섭권은 월 1회, 2시간으로 제한하며 반드시 제3자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함. 피고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할 것. 민주는 주저앉았다. 이겼다. 아니, 아이들을 지켰다. 변호사가 어깨를 토닥였다. 축구합니다. 당신은 해냈어요. 민주는 울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아이들이 이 과정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이들에게 판결 결과를 알렸다.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어. 수아와 도연은 환호했다. 하지만 수아는 곧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아빠는요? 아빠는 가끔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엄마나 다른 어른이 함께 있을 때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을 거라는 것도 민주는 알고 있었다. 5월이 왔고 민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올가미를 끊다라는 이름의 작은 비영리 단체였다. 가정폭력 피해가들에게 법률 상담과 경제적 자립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민주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첫 번째 모임에는 12명의 여성이 모였다. 나이도 배경도 제각각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다. 민주는 작은 사무실 한편에 서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자유롭습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저는 떠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민주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제가 처음 떠날 때도 그랬어요.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찾을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 모임은 매주 이어졌다. 여성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작은 연대를 만들어갔다. 어떤 이는 상담을 받았고 어떤 이는 쉼터로 갔고 어떤 이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민주는 그들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자신의 상처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수아와 도연은 엄마의 가게에서 작은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수아는 손님들에게 메뉴를 설명하고 도연은 포장을 도왔다. 민주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수를 주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첫 통장을 만들었다. 엄마, 이거 진짜 내 돈이에요? 도연이 통장을 들고 신기하며 물었다. 네가 일해서 번 돈이야. 네 거지? 수아는 통장을 소중히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저축해야겠어요. 나중에 대학 갈 때 쓸 거예요. 민주는 웃었다. 아이들이 경제적 독립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었다. 그것이 민주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이었다. 8월 어느 날, 민주는 지훈을 우연히 마주쳤다. 동네 마트에서였다. 그는 카트를 밀고 있었고 민주는 장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지훈은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도 슬픔도 동정도 아닌 이상한 감정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끝남의 감정이었다. 그와의 관계가, 그 오랜 싸움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썼다. 오늘 글에 마주쳤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일까? 가을이 왔고 올가미를 끈타는 창립 6개월을 맞았다. 그동안 38명의 여성이 이 단체를 거쳐갔다. 그중 12명은 성공적으로 탈출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준비 중이었다. 민주는 매주 상담을 하고 강연을 하고 자료를 정리했다. 본업인 가게 일과 병행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어느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주제는 가정폭력 생존자의 사회적 자립. 민주는 고민 끝에 소락했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인터뷰 당일 기자는 예리한 질문들을 던졌다. 혹시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 같은 건 있으셨나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처음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벌을 받기를, 고통받기를 바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어요.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진정한 자유는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법률 절차를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다라는 오래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주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상황에 머물러야 할 의무가 없어요. 떠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두렵겠지만 한 걸음쯤 나아가세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민주의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와 전화가 쏟아졌다. 대부분은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였지만 일부는 비난이었다. 가정을 파괴한 이기적인 여자.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빼앗은 죄인. 진정 희생은 끝까지 견디는 거다. 민주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많은 응원의 메시지들이 있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딸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민주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저장했다. 그것들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은지가 가게에서 말했다. 사장님, 진짜 대단해요. 저도 언젠가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민주는 은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도 이미 충분히 대단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말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다. 주문이 밀려 있었고 내일 배송할 물건들을 준비해야 했다. 일상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이혼 후 세 번째 겨울이었다. 민주의 가게는 이제 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본점은 여전히 동네 한가에 있었고 신규 지점은 강남의 작은 백화점 식품관에 입점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다. 그중 3명이 올가미를 끈 탈을 통해 만난 생존자들이었다. 민주는 그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직원들에게 사업 운영을 가르치고 회계와 마케팅의 기초를 교육했다. 언젠가 그들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수아는 이제 13살이 되었다. 중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또래 친구들과 다른 고민을 안고 있었다. 가정환경 조사서를 쓸 때마다, 부모님 직업란에 한부모라고 적어야 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민주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온 말이었다. 그래, 좋아. 엄마가 좋은 선생님 찾아볼게. 엄마는 상처 안 받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민주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오히려 너가 자신의 감정을 돌볼 줄 안다는 게 자랑스러워.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수아의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었다. 처음 몇 주는 수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민주는 알 수 없었다. 상담사는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했고 민주도 그것을 존중했다. 하지만 수아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보며 민주는 안심했다. 2달쯤 지났을 때 상담사가 민주를 따로 불렀다. 수아는 참 용감한 아이예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상담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아이는 어른이 되려고 너무 애쓰고 있어요.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너무 큰 거죠. 13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무거운 짐이에요. 민주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수아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아에게 말해주세요. 엄마는 괜찮다고. 수아는 아이로 있어도 된다고. 엄마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그날 밤 민주는 수아의 방문을 두드렸다. 수아야, 엄마랑 얘기 좀 할까? 수아는 책상에서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민주는 침대 끝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수아야, 너는 엄마를 지킬 필요가 없어. 엄마는 어른이고 엄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너는 그냥 수아로 있으면 돼. 13살 수아.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엄마가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엄마가 힘들까봐 제 걱정을 말 안 했어요. 민주는 수아를 꼭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더 강해 보이려고 애썼나 봐. 하지만 있잖아. 엄마도 가끔 힘들어. 그리고 그건 괜찮아. 너도 힘들 때가 있을 거야. 그것도 괜찮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날 밤 2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해방의 눈물이기도 했다. 한편 올가미를 끈타는 지역사회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서 다장폭력 신고 접수 시 즉시 연결되는 핫라인을 만들었다. 병원과 협약을 맺어 응급실에 온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구청과 협력해서 임시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민주는 이제 작은 사무실이 아닌 제대로 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상근 직원 3명과 자원봉사자 15명이 함께 일했다. 변호사, 심리상담사, 경력개발 코치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3월 어느 날 민주는 시청에서 표창을 받았다.
지역사회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단상에 서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했다. 3년 전 집 앞에 경찰차가 섰던 그날, 법정에서 떨던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던 그날들로부터 시상식이 끝난 뒤 한 중년 여성이 민주에게 다가왔다. 저 기사 보고 왔어요. 30년 전에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죠. 참고 견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여성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어려 있었다. 결국 떠나지 못했어요.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그 사람은 늙었지만 제 인생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라도 당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어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잃었어요. 하지만 당신 같은 분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게 위로가 돼요. 그날 밤 민주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그 여성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가미 속에서 살고 있을까? 봄이 오고 도연이 10살 생일을 맞았다. 민주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도연의 친구 몇 명과 수아 그리고 가게 직원들이 모였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촛불을 끄기 전에 도연이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민주는 아들이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궁금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민주가 물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가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민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는 이미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진짜요? 그럼 다행이다.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거실에 혼자 앉아 눈물을 닦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게 민주에게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5월 민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책을 쓰기로 한 것이다. 한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이 왔다. 당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다. 민주는 처음에 망설였다. 자신의 상처를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상담사의 말이 떠올랐다. 글쓰기는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죠. 민주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뒤 노트북 앞에 앉았다. 처음엔 한 문장 쓰는 것도 힘들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조금씩 글은 쌓여갔다. 지훈을 처음 만났던 날, 올가미가 조여오기 시작했던 순간들, 탈출을 결심했던 밤, 법정에 섰던 날, 그리고 자유를 찾은 후의 일상들. 글을 쓰면서 민주는 깨달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여성의 비극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름이 한창일 때 민주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지훈의 어머니였다. 이혼 후 처음 연락이었다. 민주야, 목소리는 늙고 떨렸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만날 수 있을까? 민주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네, 어머님. 언제가 좋으세요? 다음 주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훈의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때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민주는 놀랐다. 사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어머님? 나도 알았어. 우리 지훈이가 어떤 애인지. 사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자기 맘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사람들을 조종하려 들고. 나는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남다니까 좀 거칠어도 괜찮다고.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상각이었는지 너를 보면서 알았어. 너는 참 잘했어. 우리 손주들을 지켰잖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도 알아.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손주들 가끔 볼 수 있을까? 물론 네가 싫으면 괜찮아. 하지만 나는 할머니로서 걔네들 곁에 있고 싶어. 민주는 한참을 생각했다. 지훈의 어머니도 가해자일까? 아니면 그녀도 피해자였을까?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아이들이 원하면요. 아이들 의견을 먼저 물어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생각했다. 용서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수아와 도연은 할머니를 만나기로 했다. 처음 만남은 어색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3년 만에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준비한 선물과 따뜻한 말들이 얼음에 녹였다. 우리 수아 많이 컸네. 도연이도. 할머니는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았다. 민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복잡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웃는 걸 보니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남이 끝나고 수아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 나쁜 사람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만 나눌 수 없어. 할머니도 자기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았을 거야. 그리고 이제는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그럼 아빠도 달라질 수 있어요? 민주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모르겠어. 사람은 변할 수 있지.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야. 우리가 그 선택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13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복잡한 대답이었지만 수아는 받아들였다. 가을이 왔고 민주의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올가미를 끈타, 한 여성의 생존과 자립의 기록이었다. 책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첫 주에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랐고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비판도 있었다. 가정을 파괴하고 자랑하는 여자, 페미니즘에 세뇌된 이기주의자,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나쁜 엄마. 민주는 그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여전히 생상은 변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말들이 그녀를 흔들지는 못했다. 대신 더 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었다. 당신 덕분에 20년 만에 탈출했습니다. 제 딸에게 이 책을 선물했어요. 남성인 저도 울면서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민주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저장했다. 그것들이 그녀가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다. 어느 날 민주는 오랜만에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39의 얼굴. 주름이 몇 개 더 생겼고 흰머리도 몇 올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었다. 확신과 평온이 그 자리에 있었다. 민주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잘했어. 너는 정말 잘했어. 그리고 웃었다. 진심으로. 밖에서 수아와 도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민주는 부엌으로 향했다. 일상은 그렇게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계속되었다. 올가미는 끊어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삶이 자라나고 있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녀의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